야, 이 노래를 네가 어떻게 알아? 이 노래를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느냐? 이 노랜 나와 부인, 내 딸만 알고 있는 노래다. 내 딸이 만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노래라고. 재벌가 복도가 콧노래 한 소절로 얼어붙었습니다. 23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 그리고 존재조차 몰랐던 손녀. 그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삶이 한켠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출퇴근길, 집, 카페 어디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 지수는 23살 여대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하다고 말하기엔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고정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7시까지 수업은 모두 오후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도 등록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단기 알바를 찾아다녔습니다. 물류센터 상하차 알바, 행사장 도우미, 전단지 돌리기. 몸은 힘들었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버텨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도 지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떠올리면 힘이 났으니까요. 엄마는 지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그날 이후 지수는 혼자였습니다. 친척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가 남긴 작은 월세방과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엄마의 낡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악보가 빼곡히 적혀 있는 노트. 지수는 그 노트를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슬퍼서 참아 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수는 야간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등록금 납부 마감이었거든요. 아직 5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지수는 핸드폰으로 단기 알바 앱을 열었습니다. 물류센터는 이번 주말 마감이었습니다. 행사장 도우미도 다 찼습니다. 지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가사도우미 앱 알림이 떴습니다. 평소엔 안 보던 앱이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깔아둔 적이 있었거든요. 지수는 무심코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가사도우미 급구, 단 하루 근무, 시급 5만 원. 지수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루 8시간이면 40만 원. 거의 다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지수는 의심했습니다. 평소 가사도우미 시급은 10,000원 정도였거든요. 5만 원은 5배였습니다. 공고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근무 시간 오전 7시 오후 48시간. 근무 내용 청소 및 정리. 근무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주소를 보는 순간 지수는 더 놀랐습니다. 한남동. 서울에서 제일 비싼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상세 주소를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H그룹 회장 자택 H그룹. 재벌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지수는 리뷰를 확인했습니다. 리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방금 올라온 공고였습니다. 사기일까? 하지만 앱 시스템상 일 끝나고 확인받아야 돈이 들어왔습니다. 사기칠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고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등록금 마감이 이틀 남았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지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30분 뒤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김지수 씨 맞으세요? 차갑고 무뚝뚝한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사도우미 지원하셨죠? 네.
내일 일요일 오전 7시까지 오세요. 늦으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주소가 문자로 왔습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벌집이라니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등록금을 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제일 깔끔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검은 바지에 흰 셔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야간 알바 때문에 늘 피곤해 보였습니다. 지수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안에 엄마의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엄마가 곁에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오전 6시 지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한남동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나오니 풍경이 달랐습니다. 고급 외제차들이 지나다녔습니다. 깔끔한 카페와 레스토랑들, 지수가 사는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지수는 주소를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길은 깨끗했고 조용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높은 담장이 나타났습니다. 담장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지수는 정문 앞에 섰습니다. 정문에는 경비실이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누구세요? 가사도우미로 왔습니다. 이름이요? 김지수요. 경비원은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지수는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경비원은 사진과 지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정문으로 가지 말고 옆문으로 가세요. 옆문이요? 네. 저쪽으로 50m쯤 가면 작은 문이 있어요. 거기서 누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는 경비원이 가리킨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담장을 따라 걸으니 작은 문이 보였습니다. 옆문이었습니다. 문 앞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화장이 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여자가 지수를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보듯이요. 늦지 않았네요. 다행이에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박선혜예요. 회장님 큰아들 며느리죠. 지수는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혜는 지수를 계속 봤습니다. 오늘 일은 간단해요. 청소만 하면 됩니다. 네. 하지만 규칙이 있어요. 잘 들어요. 박선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첫째, 아버님은 조용한 걸 좋아하세요. 숨소리도 내지 말고 일해요. 둘째, 노래나 통화는 절대 금지예요. 꿈도 꾸지 마요. 셋째, 아버님 눈에 띄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일해요. 박선혜는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지수 얼굴 가까이 왔습니다. 혹시라도 아버님을 불편하게 하면 그 순간 당신은 끝이에요. 돈도 못 받고 쫓겨나는 거예요. 알았죠? 지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선혜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들어와요. 옆문이 열렸습니다. 지수는 박선혜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 다듬어진 잔디, 줄지어 선 나무들, 가운데는 분수대가 있었습니다. 지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이구나. 자갈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사각사각 났습니다. 박선혜는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5분쯤 걸었을까요? 저택이 나타났습니다. 3층 건물이었습니다. 유럽 궁전 같았습니다. 박선혜가 옆문으로 안내했습니다. 정문이 아니라 하인들이 드나드는 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복도가 나왔습니다. 복도는 좁았습니다. 하인들이 다니는 통로였습니다. 여기서 2층으로 올라가요. 계단 있죠?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층 복도 창문부터 닦으세요. 걸레랑 세제는 저기 창고에 있어요. 박선혜가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작은 창고 문이 보였습니다. 점심은 12시에 1층 부엌에서 먹을 수 있어요. 요리사한테 말하면 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전까진 절대 돌아다니지 마요. 2층 복도 외에는 가지 마세요. 지수는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선혜는 지수를 한 번 더 훑어보더니 돌아섰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만 버티자. 하루만. 지수는 창고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청소 도구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걸레, 세제, 유리 닦는 도구. 다 새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필요한 걸 챙겨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는 길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복도 한쪽엔 큰 창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반대편엔 방문들이 있었습니다. 문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복도 끝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걸레를 적셔 창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넓었지만 이상했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 같지 않았습니다. 박물관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곳 같았습니다. 지수는 묵묵히 창문을 닦았습니다. 하나, 둘, 셋. 창문은 깨끗했습니다. 먼지도 거의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주 청소하는 집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왜 나를 부른 거지? 지수는 의아했지만 일을 계속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창문 5개를 닦았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지수는 잠시 멈춰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정원은 아름다웠습니다. 집안의 공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택 안은 숨이 막힐 만큼 조용했고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문 너머의 정원은 달랐습니다. 잘 다듬어진 나무들, 햇빛을 받은 잔디, 잔잔히 흐르는 분수대. 이상할 정도로 매혹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지수는 잠시 그 풍경에 정신이 붙잡혔습니다. 숨막히던 가슴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어깨에 들어가 있던 힘도 서서히 풀렸습니다. 그 순간 지수의 머릿속에 어릴 적 기억 하나가 스쳤습니다. 엄마가 불을 끄고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불러주던 노래. 아무 생각 없이 지수는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짧은 멜로디였습니다. 가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음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는 지수의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가 지수를 재울 때마다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지수는 계속 창문을 닦으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도 끝에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흰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믿을 수 없는 걸 보고 있는 사람처럼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은 반쯤 벌어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급히 걸레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수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또 지팡이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또 한 발짝, 또 한 발짝, 또 지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노인은 지수 앞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 지수는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금 그 노래.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 노래를 어떻게 아는 거냐?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도 모르게 흥얼거렸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노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노래는 아무나 아는 노래가 아니야. 노인의 손이 지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노래는 어릴 적 내 딸이 만든 노래다.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가 5살 때였지. 잠이 안 온다고 자기가 만든 노래를 불러달라며. 회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악보도 없었어. 누구한테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 집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그 노래를 아는 사람은. 회장은 말끝을 삼켰습니다. 나와 부인, 그 아이뿐이야. 그리고 천천히 지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 노래를 알고 있지? 그 순간 회장의 손에서 지팡이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쿵! 지팡이는 바닥을 굴렀습니다. 회장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벽에 부딪혔고 그대로 벽에 기댔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 애는 분명히 20해 전에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박선혜였습니다. 급히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박선혜는 회장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잠시 굳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지수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뭐 했어요? 아버님을 왜 놀라게 해요?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선혜는 서둘러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방으로 가셔야 해요. 회장은 박선혜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나는 괜찮아. 그리고 다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너. 지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있어라. 까지 말고. 박선혜의 얼굴이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돌아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복도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선혜는 지수를 째려봤습니다. 당신 대체 뭐 한 거야? 박선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눌린 듯 단단했습니다. 아버님이 웬만한 일에는 저렇게 놀라실 분이 아니야. 박선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방금 전까지 회장이 서 있던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사람 하나 때문에, 그것도 알바 하나 때문에 저 정도로 흔들릴 분이 아니라고. 박선혜의 시선이 천천히 지수에게 돌아왔습니다. 내가 뭘 했길래 아버님이 저렇게까지 반응하신 거야. 지수는 당황한 얼굴로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창문 닦다가 저도 모르게 콧노래를 조금 흥얼거렸을 뿐이에요. 박선혜의 눈빛이
순간 멈췄습니다. 노래, 그 한 단어를 아주 낮게 되뇌었습니다. 그 노래 때문에 아버님이 그렇게 되신 거야? 지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박선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멀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 사람처럼. 이상하네. 거의 혼잣말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아버님이 저렇게까지 흔들린 건 그 일 이후로 처음이었는데 지수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박선혜는 다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아까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경계와 계산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만해. 일도 말도. 지수는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녁까지 있으라고 하셨는데요. 박선혜는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건 아버님 판단이야. 지금은 내가 더 눈에 띄지 않는 게 좋아. 잠시 멈췄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자극 주지 말고. 특히 아버님 기억을 건드리는 행동. 박선혜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아까보다 무거웠습니다. 지수는 알 수 없었지만 박선혜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한 이름이 조용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연. 박선혜는 1층으로 내려가자마자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이 실장. 비서실장은 목소리를 듣자마자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사모님. 박선혜는 주변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이 방금 많이 흔들리셨어요. 비서실장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 알바 한 명 때문에 쓰러지실 뻔했다고요. 비서실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회장님은 어떤 일에도 쉽게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저렇게 동요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정확히 말하면 김서연이 사라졌을 때 말고는 처음이네요. 박선혜는 불길하다듯이 인상을 쓰고는 말끝을 낮췄습니다.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 하나 때문에 심지어 오늘 처음 본 알바생 하나에 그렇게 반응하시다니 뭔가 수상해요. 비서실장은 침을 삼켰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뭘 한 겁니까? 박선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단어를 고르듯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냥 기억을 건드렸을 뿐이에요. 비서실장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설마. 박선혜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아버님이 저렇게 되신 건 처음이에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비서실장은 한 걸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 사고는 분명 끝난 일 아닙니까? 박선혜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끝났다고 우리가 믿고 있었죠.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시신을 못 찾았으니까요. 비서실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사모님, 그 높이에서 임신한 상태로 떨어졌으면. 박선혜가 말을 끊었습니다. 살아남기 어렵겠죠. 잠시 침묵.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확인된 적은 없어요. 비서실장의 손이 주먹처럼 말렸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박선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켜봐요. 아버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꿍꿍이인지. 그리고 고개를 기울여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 실장, 비서실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당신도 옆에 있었잖아요. 비서실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질 때 박선혜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날 일 다시 꺼내지 않으려면 지금은 우리 둘 다 조용히 있어야 해요. 비서실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선혜는 그 침묵을 대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여시기 전까진 아무것도 하지 마요. 아무것도. 그리고 지금부터 아버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아내서 나한테 다 보고해요. 살고 싶으면. 당신한테 선택권 없는 건 알고 있겠죠? 박선혜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비서실장은 그 자리에 남아 불안함에 덜덜 떨면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끝났다고 믿었던 일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걸 그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다시 불려갔습니다. 이번엔 도망칠 수 없는 부름이었습니다. 박선혜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부르셔. 지금 당장. 지수는 말없이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풀려 한 발짝 떼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지시받았는데 콧노래를 부른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곧 등록금 납부일인데 등록금을 모으지 못할까 봐도 불안했고 본인 콧노래에 반응한 회장님 반응에 뭔가 모를 불안함이 휩싸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요리사 아주머니가 지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지수는 박선혜를 따라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식당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문 안쪽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박선혜가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 회장과 회장 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 부인의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고 난 뒤였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앉아라. 지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 서 있어도 앉으라고 했다. 지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를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길어서 지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혜야, 너는 일단 나가 있거라. 네, 아버님. 마지못해 박선혜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내가 부른 노래 말이다. 지수의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쥐어졌습니다. 회장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노래는 우리 막내가 아주 어릴 때 만든 노래였단다. 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5살쯤이었어. 잠들기 전에 꼭 불러달라고 했던 노래야. 회장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애는 노래를 참 좋아했어. 음악을 하고 싶다고 매일 말하던 아이였지. 하지만 그 아이는 20년 전의 사고로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말을 받았습니다. 등산을 갔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지.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그래서 더 잊지 못했어. 가슴 한편으로는 어디에선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지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회장은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지? 지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언제? 6년 전이요. 잠깐의 침묵. 회장은 곧바로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박자 늦춰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어요. 회장은 그제야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은 확실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을 물어봐도 되겠느냐? 김서자 연자입니다. 회장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여보, 이름이 같은 건 세상에 흔한 일이잖아요. 회장 부인의 말에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노래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도. 회장은 지수를 보지 않고 테이블 위를 바라본 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는 우연으로 넘길 수가 없다. 악보도 없고 누구에게도 가르친 적이 없다. 그 아이가 어릴 때 혼자 만들고 혼자 흥얼거리던 노래였다. 회장은 그제야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다. 너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틀린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지수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집안 이야기도 아빠 이야기도 한 번도요. 그냥 저를 재워주시면서 그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저는 엄마랑 둘이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엄마도 늘 그렇게 말하셨어요. 회장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출생신고서에도 이름이 없어요.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고민한 끝에 말했습니다. 지수야. 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단정하자는 게 아니다. 다만 내가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이유를 확인하고 싶다. 회장 부인이 급히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한테 너무.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요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수를 향해 차분히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볼 수 있겠니? 아무 일도 아니면 그걸로 끝내겠다. 하지만 혹시라도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말을 흐린 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가서 천천히 생각하자. 지수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회장님이 이러실 분이 아닌데 그만큼 간절해 보이셔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라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장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이 오히려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회장 부인은 지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고맙다.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우리도 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따라줘서 정말 고맙다. 회장 부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엄마가 끝까지 숨기려 했던 이유도 그 모든 답이 낡은 노트 안에 남아있다는 것도. 그 순간 회장실 밖 복도에서 박선혜가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여기까지 오면 박선혜는 뒤돌아서 조용히 걸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20년 동안 절벽 아래로 밀어 넣어두었다고 믿었던 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선혜는 1층에 도착하자마자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이 실장, 비서실장은 목소리를 듣자마자 급히 다가왔습니다. 말씀하세요, 사모님. 박선혜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한대요. 비서실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럼 아버님이 직접, 그래서 문제예요. 박선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검사지 바꿔치기 하세요. 병원 담당 의사한테 바로 연락해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비서실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모님, 이번엔 너무 위험합니다. 회장님이 직접 움직이고 계세요. 박선혜는 한 발짝 다가가 비서실장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이 실장, 비서실장은 숨을 삼켰습니다. 20년 전 그날 기억 안 나요? 등산 핑계로 아가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날, 비서실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졌을 때 당신도 거기 있었잖아요. 박선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린 그날 이후로 같은 배를 탄 거예요. 시신이 끝내 나오지 않았으니까 살아 있었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말을 멈추고 비서실장을 바라봤습니다. 우린 둘 다 끝이에요. 비서실장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박선혜는 그제야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며칠 뒤 지수는 여전히 저택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물러 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서는 누군가가 또다시 진실을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수는 저택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회장은 지수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머무는 동안 등록금 걱정은 하지 말거라. 지수는 깜짝 놀라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너무 많아요. 제가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도 않았는데요. 회장은 잠시 지수를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겐 아무것도 아닐 돈일지 모르지. 하지만 너 같은 학생한테는 버거울 만큼 큰 돈이라는 것도 나는 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받을 수 없어요. 회장은 그제야 조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일을 못하게 된 건 내가 붙잡아둔 탓이다. 그 대가를 내가 치르는 거다. 지수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고집은 완강했습니다. 결국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그날 저녁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부엌에 내려왔습니다. 설거지는 이미 거의 끝나 있었습니다.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마지막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아주머니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가씨는 왜 여기 있어요? 손님이잖아요. 지수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기가 어렵네요. 요즘 안 그런 애들도 많은데
아가씨는 착하신 것 같아요. 저 이제 창고 정리하러 가야 하는데 차 한 잔 드리고 갈까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같이 가요. 아주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미 여기 있는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게 마음이 불편해서요. 아주머니는 지수를 한번 보고 더 말리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구였지만 윤기가 남아 있었고 빛이 바랜 액자들 역시 매일 닦아낸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된 것들이었지만 버려진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수가 주변을 둘러보자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막내 아가씨가 쓰시던 물건들이에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손대지 말라고 하셔서 그대로 관리만 하고 있어요. 지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자를 하나 옮기다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와르르.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안에 있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진들이었습니다. 지수는 급히 몸을 숙여 사진을 주우려다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그중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급히 몸을 숙여 사진을 주우려다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그중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진은 조금 더 최근의 것이었습니다. 교복 차림의 젊은 여인이 카메라를 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어딘가 너무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눈매, 입가의 버릇, 웃을 때 살짝 기울어지는 고개에 지수의 손이 사진 위에서 멈췄습니다. 엄마. 낡은 사진이었지만 분명 지수가 기억하는 엄마의 얼굴이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어린 모습이었지만 틀릴 수 없었습니다. 지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아주머니는 사진을 받아들고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막내 아가씨 사진인데요. 지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막내 아가씨요? 아주머니는 사진 속 얼굴을 다시 한번 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아가씨가 학교 다니실 때 찍은 사진이에요. 지수는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가운데가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분명 엄마야. 사진의 뒷면에는 서연 18 이라는 작은 글씨가 연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지수는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분 물건들만 보관돼 있어요. 회장님이 절대 버리지 말라고 하셔서요. 그때였습니다. 창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선혜가 서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수는 순간적으로 사진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정리하고 있었어요. 박선혜는 지수를 훑어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계속하세요. 말은 가벼웠지만 눈빛은 마치 감시하러 온 사람 같았습니다. 박선혜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수는 사진을 품에 더 깊이 넣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엄마가 여기에 있었던 이유가 있어. 그날 저녁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박선혜가 옆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불일치. 박선혜가 말했습니다. 보세요, 아버님. 불일치랍니다. 이 애가 얼마나 교활한지 아세요? 노래 하나로 아버님을 속이려 한 거예요. 무슨 노랜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비슷한 노래가 한두 개겠어요? 박선혜의 말에 식당 안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보세요. 검사 결과도 불일치잖아요. 회장은 봉투를 내려다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결과예요. 박선혜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세상엔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요. 재벌가 손녀 행세하려는 사람 한둘이겠어요?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다. 노래를 저렇게까지 똑같이 부르는데 회장 부인의 손에서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괜히 기대한 건가요? 서연이는 정말로 말을 끝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선혜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는 등산을 갔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요. 시신은 못 찾았지만 사망 처리된 사고였어요. 그게 우리가 아는 전부예요. 문 밖에서 지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지수는 주머니 속에서 사진을 꺼내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회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검사는 끝난 게 아니다. 박선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내가 직접 다시 확인한다. 누가 어떻게 했는지까지. 회장의 시선이 처음으로 박선혜를 향했습니다. 결과 하나로 모든 걸 접진 않겠다.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선혜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일치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이 너무 또렷했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사진을 노트 사이에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복도 끝 어딘가에서 박선혜는 전화기를 쥔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일치라는 결과가 끝이 아니라는 걸 그녀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지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일치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 아직 불이 켜진 곳 회장의 서재였습니다. 지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너라. 회장은 서류를 보던 손을 멈추고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냐? 지수는 말없이 사진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사진으로 내려갔습니다. 순간 숨이 멎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지수는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예요. 회장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사진은 여기 있었던 거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사진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잘 가져왔다. 그리고 이미 병원에는 다시 확인을 요청해 둔 상태다. 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일치 결과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 과정부터 외부 기관으로
다시 진행 중이다. 며칠 뒤 회장은 새 봉투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이 실장을 급히 불렀습니다. 이 실장,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이 검사 누가 바꾸라고 했나? 이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모님 지시였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건 예상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연이 사고도 그렇게 끝난 일이라 생각했나? 이 실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임신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졌고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살아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실장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선의 사모님이 고의로 미는 걸 목격했지만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셔서 비겁한 걸 알지만 두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서재안이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20년 동안 묻어둔 진실이 그날 밤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자네도 결코 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자네가 직접 박선혜의 만행, 6년 전 서연의 교통사고에 대해 오늘 저녁까지 알아와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실장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 아가씨는 늦은 회사를 마치고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은 채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회사 횡단보도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신호는 보행자 녹색이었고 이 실장은 천천히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한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브레이크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량 번호는 사모님 명의였습니다. 이 실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 명의는 제3자로 이전됐고 사고 유형은 뺑소니 교통사고로 정리됐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깔끔합니다. 이 실장은 목이 메인 듯 말을 이었습니다. 사모님 행적을 조사해 본 결과 절벽 사고 이후 아가씨가 살아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하지만 6년 전 우연히 아가씨와 마주치고 생활 반경을 파악해 처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딸을 2번이나 죽이다니 용서할 수 없다. 그날 밤 박선혜는 회장의 서재로 불려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호출이었지만 그녀는 애써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아버님 부르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회장은 서류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선혜는 괜히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괜히 알바생 하나 때문에 요즘 많이 피곤하셨죠. 그때 회장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박선혜의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박선혜. 이름을 성을 붙여 불렀습니다. 서연이가 처음 사라졌던 날을 기억하나? 박선혜는 잠시 숨을 멈췄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왜 절벽에서 실수로 떨어진 척 위장했느냐? 박선혜의 입꼬리가 굳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몇 년 전 차로 쳐서 죽였느냐? 그제야 박선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버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내 딸을 2번이나 죽인 이유가 무엇이냐? 박선혜는 입술을 깨물다가 실수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이미 지난 일인데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회장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박선혜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이직 큰 며느리예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거 아버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박선혜는 기다렸다는 듯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가 다른 가문이 아이를 가졌다면 저는요? 제가 이 집에서 무슨 꼴이 됩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님 사랑도 가문의 시선도 전부 아가씨 몫이잖아요.
박선혜는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없애고 싶었어요. 아니, 없애야 했어요. 그래야 이 집안의 사랑은 오로지 제 몫이니까. 그 순간 회장이 박선혜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짝! 서재 안 공기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박선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장은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내가 아이를 못 가진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차별한 적이 있었나? 박선혜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괜찮다고 했다. 딸처럼 오래같이 지내자고. 회장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내가 택한 건 내 딸을 2번 죽이는 거였어. 박선혜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아버님, 저도 사람이라서. 그만. 회장은 차갑게 잘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며느리도 아니고 이 집 사람도 아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선혜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님. 하지만 회장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선혜는 울부짖으며 끌려나갔습니다. 전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전부 아버님 때문이에요.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회장은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너를 2번이나 지켜주지 못했다. 이렇게 20년 동안 억울하게 묻혀있던 죄는 드디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엄마의 낡은 노트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노트였습니다. 너무 아파서,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지수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천천히 첫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악보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적힌 서연의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지수야, 이건 엄마가 어릴 때 만든 노래야. 지수 친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지수만 아는 특별한 노래니까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페이지가 천천히 넘어갔습니다. 서연이 절벽 사고 이후 살아남았을 때 마음가짐도 적혀 있었습니다. 아가 버텨줘서 고마워. 엄마가 꼭 지켜줄게. 글씨가 떨어진 눈물에 의해 흐트러진 걸 보아 서연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장. 엄마 아빠 미안해요. 끝까지 말하지 못해서. 그래도 날 원망하지는 말아줘요. 사랑해요. 아프지 마시고 보고 싶어요. 노트 본 지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회장은 말없이 한 장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아. 회장은 노트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아빠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구나. 회장은 지수에게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서연이 왜 떠나야 했는지, 왜 혼자가 되었는지.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이 노래를 불러줄 수 있겠니?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재안이 서연의 노래로 가득 찼습니다. 회장과 부인은 마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노래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회장은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집으로 돌아왔구나. 그날 밤 그 집에는 20년 만에 노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고, 누군가는 그 침묵 속에서 노래 하나로 자신의 뿌리를 찾아냈습니다. 가족이랑 같은 성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기억해주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에도 잊히지 않게 지켜온 노래 하나,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조용히 선택했던 결정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기는 삶이 한 켠이었습니다.